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입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늘은 숨 고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드디어 반격의 카드를 꺼내면서 SM의 경영권 분쟁은 2라운드가 본격화됐고 2차 전지주의 셀 업체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월 봄바람의 훈풍 어떤 섹터와 종목으로 불어가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G화학입니다. 시장을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은 바로 서플라이 체인이 확립이 된 것, 그리고 광산이라든지 원재료를 사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잘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회사들 중에서 한국에는 LG화학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마지막 주식을 LG화학으로 뽑았습니다. 네, LG화학 짚어주셨고 홍희진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만나볼까요? 네, 홍희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동국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니켈 도금 강판 증설 이슈로 인해서 원통형 배터리 확대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국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과 동국산업 화려한 비상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이 섹터 내에서 빠른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종목별로 탄력 속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볼까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램시마 SC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며 주가의 큰 트리거로 작동을 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코스닥이 워낙 시총이 커진 가운데 금일 좀 하락하였으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등 바이오 주식들이 그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셀트리온 그룹주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함께 좀 올라와 줬는데 바이오로 과연 그 매기가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2차 전지 성장성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리튬 관련주, 그리고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튬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인데요. 하얀색 금, 하얀 석유로 불리면서 전 세계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공행진하던 리튬 가격이 최근에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리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 하이드로 리튬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금양, 포스코 엠텍 등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도 보시죠. 2년 전 약속한 소방수 역할을 맡기 위해서 서정진 회장이 다시 돌아옵니다. 정체된 성장 그리고 반토막난 기업 가치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서 명예회장의 리더십에 시장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럽에서 램시마 SC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높은 유효성 결과를 확인을 했다고 밝히면서 모멘텀 다시 한번 작용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이 2%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셀트리온 제약이 12%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리튬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란 정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됐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리튬 지형도 형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국내 배터리 업체들 얼마나 좀 확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신혁승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작년이죠. 리튬 가격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리튬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할 때 한번 논의를 할 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터리 업체에서 사실 LNF, 에코프로 모두 리튬 확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때도 언급을 좀 드렸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리튬 수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에 대한
중국의 무기화 이것도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좀 걱정했던 부분으로 있었는데 그러한 리튬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그 국내 그 리튬 관련 뭐 스몰캡들 뭐 최근에 그 가장 대표적인 급등주였던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 좀 힘드시고 그런 측면에서 리튬 관련 섹터에서 하나를 하려면 그래도 국내에서 그 철강에서 어떤 그 트랜스폼하는 그런 리튬 관련 그 2차 전지 소재 섹터의 그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포스코홀딩스에서 그 리튬 확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리튬 관련주에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꼽아주셨고, 이제 지난해 승승장구하던 리튬 가격이 최근에는 이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리튬 관련주가 기존에는 리튬 가격의 추이와 방향을 갖게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튬 관련주들이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홍의진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삼성 SDI, LG 엔솔,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배터리의 대장격이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강하니까 그 밑에 단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뭐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지금 하이드로리튬, 그다음에 이런 뭐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마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진이 안 좋아지면 결국엔 수익성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 모두가 현재 실적은 상당히 조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을 좀 땡겨오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요성은 사실 커지고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리튬을 무기화시킨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거는 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하고 이거를 리튬 이온 전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리튬 이온 전지 말 그대로 안에 이 리튬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상당히 좀 앞서간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밀리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건 약간의 어떤 투기적인 요소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기대감이 너무 큰 만큼 그 기대감이 결국 악재 요인들을 좀 무시하면서 움직여주는 이제 그런 어떤 양상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업종, 2차 전지 업종 안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의 순환매 그리고 리튬 관련주에서는 또 이 미래의 성장성을 당겨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리튬 관련주다라고 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서 뭐 수산화 리튬, 뭐 황화 리튬 그리고 뭐 탄산 리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조 분야로 좀 나눠지잖아요. 주요 기업들의 리튬 경쟁력 확보 현황 그리고 지금 좀 주목하시는 기업은 신혁승 이사께서는 계속해서 포스코홀딩스 좀 보고 계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리튬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눠질 수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 수산화 리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나 이렇게 고밀도 고용량에 필요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NCM, NCA 같은 양극재에 쓰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가격이 좀 비교적 이제 그 저렴한 이제 그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업체에서 이제 그 채택한 뭐 소형 전기차라든지 뭐 밀도가 낮은 그 가전이나 뭐 정보기술 기기용 뭐 배터리에 제조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국내 업체들이 지난해 그 해외에서 들여온 그 수산화 리튬 규모가 뭐 한 4조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탄산 리튬보다 뭐 2배 이상 뭐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니 이제 뭐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의 그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등 국내 업체의 그 주력 제품인 삼원제 양극재에 쓰이는 화합물이 결국 이제 수산화 리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리튬 관련주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관련주가 있겠지만 가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휘둘릴 수 있고 뭐 변동성이 워낙 클 수 있기 때문에 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해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리튬 관련주 지금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대감에 지금 오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투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또 수익이 나는데 매도 시점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사실 지금 신규로 조금 뛰어들자니 너무 오른 거 아닌가 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투자자들이 좀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떤 키워드에 좀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고 그리고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보고 계실까요? 사실상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사실 시장 전체로 봐도 순환매가 중요하고요. 2차전지 업종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양극재 관련주들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들은 다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장비주들, 그다음 뭐 KG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이제 급반등이 좀 나타났고 그다음 리튬 관련주도 이제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사실상 지금 요즘 시장에는 이런 어떤 전략 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 짜는 데 있어서 속도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을 매수하고 기대 수익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5%에서 10% 정도 오를 줄 알았던 종목이 15%, 20% 올라가는 상황. 그러면 그 종목은 내가 놓쳤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안 샀는데 그 종목이 더 급등하는 이제 그런 어떤 양상들이 오히려 보면은 이제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끔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어떤 주가 자체도 반등을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테슬라 주가 반등과 같이 회복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테슬라를 조금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셀업체도 무조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양극재 관련주이긴 하지만 주가가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못 갔는데 코스피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센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SDI나 LG화학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LNF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테슬라와 직거래를 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동안에는 LG 엔솔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좀 거쳤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테슬라에 납품하는 물량이 3조 8천억입니다. 2년 동안이죠. 이 물량이 지금 납품됐다라는 것 자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고 결국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또 이번에 단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격 인하를 단행했을 때는 1월 달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기차 가격이 1월 달에 내렸을 때는 차가 안 팔리니까 가격을 인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느낌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약간의 어떤 전기차도 점유율 싸움, 치킨 게임 싸움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테슬라 납품처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저는 좀 유효하게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LNF에 대한 관심도 사실상 지금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LNF 쪽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고 테슬라 향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결국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뭐 동국산업에 대한 관심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국산업까지 단기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고 지금 LNF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도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굉장히 올라왔지만 사실 LNF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방금 이제 테슬라 향해 3조 넘는 그 또 수주에 잭팟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까지 좀 올라가지 못하는 듯했는데 오늘 내릴 땐 또 같이 내렸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보다 뭐 좀 LNF를 조금 더 좋게 본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일단은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삼성 SDI와의 거래하고 나서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는 다음에 후속 종목으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흐름을 보면 LNF 자체의 호재가 지금 훼손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다시 올려칠 때 이번에는 오히려 좀 탄력이 좋아질 수 있는 분야가 저는 LNF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 미래의 어떤 가치를 땡겨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24년이나 25년의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LNF의 어떤 실적은 아직까지도 20배, PER 20배 미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주위에서도 LNF는 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이제는 키 맞추기가 시작될 것이다. 곧 갈 것이다라고 또 좋은 의견을 또 주셨고 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의 현 주소부터 좀 점검을 해보자면 뭐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셀트리온만 보더라도 2020년에 이제 37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현재 이제 반토막 수준이 났잖아요. 자 2년 동안 이 셀트리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한번 좀 짚어볼게요. 신혁승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주가만 빠졌죠. 뭐 변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가만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와 맞물리면서
바이오 섹터들이 뭐 솔직히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내려왔으면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셀트리온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뭐 거의 뭐 위에서 뭐 어떤 종목들은 뭐 한 5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이나 밸류에이션 이슈보다는 성장주 섹터 중에 바이오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또한 그 공매도의 그 상징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이게 주가 하락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평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적만 봐도 뭐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뭐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고 뭐 보면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작년에 어떤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의 대표 섹터인 바이오 섹터의 어떤 전체적인 지지부진한 모습 이런 것과 궤를 같이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훼손된 거지 셀트리온의 밸류나 뭐 셀트리온의 가치는 뭐 그대로였다라는 좀 말씀이신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적으로 좀 보자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액 2조 원을 돌파를 해서 좀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문제라고 좀 찾아보자면 예전에 비해서 이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현재 지금 뭐 주가가 반토막 나 있고 이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돌아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서정진 회장의 리더십이 과연 이 주가에 좀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 궁금한데 홍의진 파트너께서는 어느 정도로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일단 사실 창업주가 복귀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테슬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경영을 안 하다 다시 복귀한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나 직원들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본인 혼자는 다 할 수 없어요. 다만 어떤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주변에서 어떤 바라보는 시각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서정진 회장은 바이오 출신이 아니잖아요. 바이오 출신이 아니시고 2002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회장이 좀 되셨고 사실상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은 어떤 자수성가의 좀 대표격으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좀 키워낸 어떤 경험 이런 뚝심,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투자자들 입장이나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단 수출 비중이 50%에 좀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렇게 기업을 일구면서 만난 인맥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트워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무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에서도 지금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슈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바이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바이오의 흐름도 좋지 않아요. 지금 뭐 화이자라든지 뭐 머크라든지 에브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사실상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 중에서 뭔가 호재거리가 있는가를 좀 보니까 셀트리온 쪽에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었던 부분들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복귀를 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에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 다시 복귀하시면 안 되냐라고 오히려 이제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어떤 뭔가 명확한 가지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기분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그쵸? 유의미하다. 네, 이 정도로 우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우선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이 신호탄에 바로 시장에서는 이제 3사 합병 이슈가 지금 또 뜨겁습니다. 이 3사 합병 가능성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신혁승 이사께 들어볼까요? 그 3사 합병 이슈는 뭐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언급되어 오고 있었던 뭐 그러한 논쟁거리라고 해야 되나 어떤 논의될 문제였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가 또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시장에 이제 소문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3사 합병 이 얘기 왜 나오냐 하면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신뢰성을 회복하는 측면이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이제 3사 매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예전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뭐 회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됐었는데 뭐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그런 그 회계 이슈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자유로워지는 3사 합병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그 신뢰성 회복 측면이 부각되면서 그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3사 합병 이슈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장 끝나고 나오면 시간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상한가 치고 막 그렇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신뢰성 회복 측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기업적인 이슈가 된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리스크로 좀 작용을 했던 그 회계 이슈에서 또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해외 판매를 맡고 있어서 또 주력 제품으로 불리는 램시마 SC, 뭐 워낙 북미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또 높은 유효성 결과를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좀 의미가 클 것 같아요.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네.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치료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램시마 SC가 사실 유럽에서는 먼저 바이오시밀러가 판매 승인을 좀 받았고 판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FDA 쪽에서는 신약으로 지금 허가가 신청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이고 신약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 신약이죠. 근데 네.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또 많고요. 그다음에 약가이나 압력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어떤 입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임상 3상의 유효한 어떤 의미를 좀 찾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 기사가 보니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허가가 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냐를 예상을 해보면 가능하다면 이제 연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꿔 생각하면 연말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 그 동안에는 기대감 요인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신약을 개발을 하고 이게 허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마진율이 높아질 거고 우리가 굳이 약가 인하를 압력이 있더라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네. 어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떨어진다면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감 요인은 뭐냐면 결국에는 유럽에서 이미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 허가가 받았으니 저쪽에서도 허가가 나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위치 자체는 그래서 저는 좀 부담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타이밍도 좀 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다가 주가까지 지금 또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지금 뭐 신약으로서 판매를 해서 마진율도 높아진다라고 하셨잖아요. 미국 시장에 그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이 셀트리온 그룹의 외형 성장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신혁승 이사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뭐 개인적으로 그 뭐 유럽 시장만큼의 시장 그 확보 목표로 세우고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올해 말에 그 미 FDA에서 그 허가한 다음에 2024년부터 뭐 판매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과 함께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슈는 계속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뭐 워낙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룹주들이 그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뭐 사실 그 램시마 SC 이런 얘기가 사실 며칠 전부터 또 있긴 했었거든요. 이게 뭐 금방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최근에 3일 동안 급등한 것은 결국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나 여러 가지 그 시장 환경이 2차 전지 섹터로 워낙 쏠려 있던 상황에서 그 2차 전지 섹터가 조금만 흔들릴 경우 지수까지 흔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그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섹터로서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주에도 바이오 섹터로 순환매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최근에 그 HLB라든지 이런 쪽에 공매도 쇼커버 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의 그 상승하면서 공매도 섹터들이 많이 이제 그 호되게 혼줄이 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바이오 섹터들도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워낙 바닥권에 있는 그 바이오의 대장인 셀트리온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수급이 갈 곳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가장 좀 비어 있는 데다가 매력적인 자리에다가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홍희진 파트너께서도 이 제약 바이오주로 훈풍이 조금 확산될 가능성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사실상 이미지를 너무 많이 좀 실추를 시켰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뭐가 있어 보였던 상황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뭔가 빈 껍데기였던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고 그래서 급등 위에 급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실망감이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작년도 긴축이 굉장히 조금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에서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성장주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사실 건기식이라든지 의약품, 그러니까 약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이게 지금 그거를 충당할 만한 어떤 실적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성장성이고 그럼 그 성장성이 높은 종목은 긴축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매도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래서 종목별로 본다면 2, 3년 이상 밀린 종목들이 대다수죠. 이제 그런 만큼 오히려 이제 많이 밀렸고 기대감 요인, 그러면 모멘텀이 이게 조금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상 금리는 여전히 조금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업종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뭐 AI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오르긴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아직까지 뭔가 명확한 호재가 없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뭔가 수익률 게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호재거리가 조금씩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어떤 매수를 유발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관심은 조금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이제는 끝났고 바이오부터 이제 시작이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기보다는 좀 같이 놓고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좀 전략을 좀 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이 저는 좀 유리한 그런 판단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오히려 이번에 지금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지금 터미널 At로 끝이 보일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마무리가 되면 또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좀 보시면 더 도움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금리 인상기에 이제 실적이 또 뒷받침되는 성장주들의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이오주에 외면을 하기보다는 관심을 좀 같이 가져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리튬 관련주 그리고 모처럼 기대로 채워지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이 랠리 구간에서는 경계감을 잘 유지를 하시고 또 매수 기회 잘 포착을 해 나가시면서 투자에 대한 기회를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선정된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성장성이 주목받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먼저 보이고요. 리튬 관련주로 동반 강세를 보인 포스코 엠텍, 미래나노텍, 금양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SM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미코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SM부터 보시죠. 오늘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죠. 카카오가 하이브가 제시했던 12만 원보다 25% 높은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개 매수 목표 수량 매입에 성공하면 40%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 주가는 15만 원에서 300원 부족한 14만 9,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약 23조 원으로 예상되는 호주 장갑차 사업자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97,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미코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이슈에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중 변동성은 컸는데요. 장중 17%의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SM부터 조윤석 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반격 카드로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 시장은 하이브의 재반격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SM 경영권 분쟁 2라운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실까요? 네, 우선 굉장히 좀 화끈하게 SM에 대한 그런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는 우선 지금 양사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하이브가 현재 15.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이수만 전 대표의 지분까지 인수하게 되면 약 19.43%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SM은 현재 4.9%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 매수가 완료가 되게 되면 30% 중반대 약 35%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분 격차가 약 10% 이상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0% 이상의 지분을 과연 어느 정도 회사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저희는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 쪽에서 중동에서 자금이 1조 이상의 자금이 지금 유입되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하이브보다 자금력이 우수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하이브가 그 1조 정도의 자금을 추가로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카카오와 하이브의 자금력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제 공시가 난 것들을 유심하게 살펴보게 되면 카카오가 장내 매수를 카카오엔터 같이 진행했다는 것이죠. 즉 카카오엔터 혼자만의 자금력이 아니고 카카오까지 같이 자금을 동원해서 이번 인수전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금력의 규모는 아마도 하이브가 2조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카카오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저희는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지분 차이의 15.5% 정도가 나게 되는데 신규 주도를 하이브가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1조를 어느 정도 저희가 베팅할 수 있을까? 1조를 저희가 전부 쓴다고 하게 되면 아마도 이 현재 카카오가 부른 매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6조 선, 즉 SM의 시가총액이 6조 선인 가격까지도 부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이브의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과연 6조 선까지 SM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맞나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선 카카오 엔터를 비롯한 카카오 측이 하이브보다는 약간 앞서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시장에서 설왕설래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15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에 대비해서 하이브가 그 이상의 여력을 지불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지분을 15.7% 정도를 인수를 했었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분 차이가 약 15.5%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분 차이를 과연 공개 매수로 응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이브의 선택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하이브가 쉽사리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1조 정도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SM의 여러 가지 경영권 분양이 2라운드로 좀 접어드는 상황인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저희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들고 있다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 들어봅니다. 네, 아직은 카카오가 유리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이브의 반격이 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SM 주가가 단숨에 공개 매수가인 1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300원이 부족한 14만 9,7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주가 흐름은 당연히 지금 15만 원 근처에서 형성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공개 매수의 마지막 날까지는 특이한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5만 원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횡보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브의 자금 이동입니다. 자금을 어떻게든지 구했다는 그런 뉴스라든지 혹은 공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급격하게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14만 원 선은 지지선일 수도 있고 저항선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5만 원 대비해서 아마도 하이브가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은 아까 전에 1조를 근거로 약 6조 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적으로 치게 되면 약 25만 원 선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상한선은 아마도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아마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15만 원 근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하이브의 자금 이동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 하나 방산과 합병 후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호주에서 레드백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배구조 개편 효과 그리고 방산의 성장세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방산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서 이세 경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룹 차원의 대규모 빅딜들이 일어나고 있고 각 기업들마다 기업 내부적인 사업부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나 파워 시스템, 하나 정밀 기계를 이미 분리했었고요. 하나 디펜스, 그리고 하나 방산 부분을 흡사병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완전한 거의 방산업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는 회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 쪽에 가장 집중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 혹은 각종 리소스들이 집중이 돼서 예전보다는 비용 측면, 기술력 측면에서 상당 부분 더 경쟁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 현재 방산 시장은 굉장히 좀 독특한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가성비적인 가격이 매우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해외 국방부에서 발표하듯이 한국의 무기들은 경쟁 차종 그리고 경쟁 비행기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판이 자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정치 구도상의 이런 역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집중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호주의 레드백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방산업체들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우주항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대장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합병으로 온전한 방산 사업체로 거듭날 것이고 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성장세 속에 한국 제품의 가성비가 매력적일 것이다라는 긍정적 평가 주셨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속된 우상향 흐름으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중장기 성장성이 지금이라도 좀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실까요? 네, 중장기 투자자라면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죠. 하지만 저희는 언제든지 좀 가격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적절한 가격은 PBR 약 1.9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가격으로는 약 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10만 원 근처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그닥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에 좀 편입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차트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저항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격대가 85,000원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85,000원대가 혹시나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여러 가지 대외 이슈에 의해서 하락하게 되면 가장 적절한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85,000원 선의 지지를 받는 조정이 나올 시 매수 관점으로 전략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미코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만든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력이 어느 정도고 또 고체 전해질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저희가 기대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이슈입니다.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저희가 겁을 내지 않고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앞서가고 있는 전 세계 두 가지 회사가 있거든요. 바로 삼성 SDI 그리고 도요타입니다. 이 현재 두 개의 회사도 상용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삼성 SDI 쪽에서도 파일럿을 이제 가동할 정도로 아직까지 상용화까지는 먼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상용화가 되게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부품 소재 그리고 원자재까지 각종 그 실험과 그리고 기간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반드시 갖고 저희는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파일럿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매우 장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에서도 2026년부터 2027년 정도가 아마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고체 배터리의 이런 전해질 상용화 같은 경우는 아마도 모멘텀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의견 들어봅니다.
네, 정말 좋은 기술력이지만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만큼 지금의 이 전고체 이슈는 단기적인 모멘텀에 좀 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2대 주주가 삼성전자인 부분도 함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코 자회사들의 경쟁력에서 저희가 또 주목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실까요? 네, 미코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사업형 지주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회사는 바로 코미코라는 회사고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미코 세라믹스 같은 회사도 비상장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코 세라믹스가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장으로 남아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실적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형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본업 매출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연간으로 약 500억 수준 정도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미코를 연결로 잡고 여러 가지 그 외 비상장 업체들이 합쳐지게 되면 약 4천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으로서는 약 800억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분 쪽에 코미코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코미코의 시가총액이 4천억대 중반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분율이 약 40% 정도인데 미코의 시가총액은 지금 약 5천억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자회사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더 밸류에이션이 올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밸류에이션을 하게 된다면 이미 미코는 좀 오버슈팅한 감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코 세라믹스라든지 혹은 전해질 2차 전지에 엮여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슈팅이 아니었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건 밸류에이션이 꼭 가격에 수렴을 빨리 한다라고 봐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수율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탈출할 때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때를 좀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12,76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미코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가격대가 있어요. 자, 이때가 바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고요.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터졌던 가격대를 결과적으로 쭉 이어보게 된다면 대부분 15,5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실리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한 부근이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SM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미코 주요 이슈를 통해 전략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개별 모멘텀의 에너지와 속도, 상황에 맞춰 잘 따라가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윤석 센터장, 포바이포, 홍희진 파트너, 에브리봇, 그리고 신혁승 이사,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조금은 좀 익숙한 종목들이 나왔는데 먼저 모트렉스부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지금 모트렉스 좀 매력적일까요? 네, 제가 뭐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1월, 2월에 AI 로봇 이쪽 2차 전지,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쪽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순환매를 좀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하면은 지금까지는 로봇이었는데 자율주행은 사람이 타는 로봇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섹터 종목으로서는 기존에 넥스트칩이라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을 한번 소개해줘서 뭐 잘 갔던 기억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트렉스, 즉 자율주행 섹터의 어떤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랑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이쪽 솔루션 개발에 성공 인증한 기업으로서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기관에 선정되었던 기술력이 좀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DA 아다스라고 하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것을 현대차에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제가 넥스트 칩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서 유럽에서 2024년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의무화되었다, 이런 관련성으로 자율주행 섹터를 좀 주목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2021년 전기차 충전 기업인 그 액탑을 인수한 후에 자회사 모트렉스 EV를 설립한 점, 이거는 이제 약간 시장에 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충전 섹터에 대해서도 조금씩 그 관심이 좀 수급이 좀 가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이런 말씀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에서 같이 묶을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다. 그리고 뭐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뭐 무난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트렉스 EV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재료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2월 중후반부터 보면 오일선 타고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거든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뭐 항상 의미 없다고 하시지만. 네, 사실 목표가 의미 없죠. 가는 종목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 목표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온다고 주식을 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모트렉스 제가 뭐 좋아하는 자리는 조금 지난감이 없지 않습니다. 뭐 61선 막 돌파하는 한 16,000원 수준, 16,500원 수준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조금 우상향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 21선까지 눌림목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한 18,400원에서 18,600원 말씀드렸지만 종가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재가에서 한 18,400원 수준까지 매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한 25,000원 수준까지는 실적적인 측면이나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손절가는 늘 말씀드리지 좀 짧게 16,800원 수준으로 일단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은 타이트하게 목표가는 조금 멀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타고 다니는 로봇을 만나봤다면 이제는 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에브리봇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홍혜진 파트너가 가지고 오신 종목인데 뭐 로봇 청소기 에브리봇 요즘에 뭐 좋다고 기술력이 굉장히 좋나 봐요. 이 종목도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좀 매력적일까요? 일단 사실상 로봇 청소기 때문에 지금 갖고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에버리봇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 업체가 국내 1등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또 ODM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스펙 상장을 했고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4억 정도 나왔던 게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30억 영업이익이 무려 10배 정도 좀 뛰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100억 정도,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로 그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로봇 청소기만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뭔가 메리트가 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최근에 시각이 조금 바뀌어가는 건 뭐냐면요,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지금 출시를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 그 스마트 홈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무엇보다 동사가 갖고 있는 라이다 센서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를 개발했고 이거 특허 출원이 되었고 5건의 특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주행 제품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물류센터 아마 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물류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로봇들이 자율주행 로봇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 서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지금 에버리봇이 갖고 있는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 자체가 조금 부각되면서 기대감이 심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청소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 자체보다도 앞으로에 있어서는 로봇 부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에 2020년도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저점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좀 수반된 어떤 상승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은 횡보 박스권을 좀 계속적으로 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박스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밑으로 깨지 않으면 결국에는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거고, 그러면 상방으로 돌파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돌파 가능성 내지는 그러니까 돌파 시도 또는 돌파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재평가가 좀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항상 그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르고 어떤 업종이 많이 오르면 순환매가 일어나죠. 근데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제껴두고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 중에 뭐가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이 다른 로봇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저는 좋은 어떤 모멘텀, 재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핵심은 라이더 센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18,200원에서 17,500원짜리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표치는 박스권 고점 라인입니다. 22,000원까지 목표치를 좀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5,000원 라인 좀 잡고 대응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하락도 저는 지금 장세에서 좀 제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밑으로는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않고 오히려 좀 위로 뚫릴 때 힘있게 좀 뚫릴 수 있는 에브리봇이 상당히 좀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지금까지 좀 못 갔기 때문에 그 뜨거운 수급이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하방도 조금 단단하게 좀 제어를 좀 해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브리봇 성장성을 좀 짚어주셨고, 자 이어서 조윤석 센터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x4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신혁승 이사께서 또 1월에 제시를 해주셨던 내여주이기도 하고 1월에 레벨업이 한번 나타난 뒤에 지금 다시 또 뭐 갈 자리를 좀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센터장님께서는 또 어떤 성장성에 주목을 하시는지 스토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4x4는 많이 소개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고화질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죠. 기존에 저화질, 즉 예전에 저희가 장기밀 예전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좀 눈이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을 초고화질 솔루션을 통해서 HD급 4K, 8K까지 올려주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키컷 스톡이라는 초고화질 관련 창고 같은 그 유통망이 있거든요. 그 유통망에서 영상 플랫폼을 좀 보유하게 되면서 향후 이 플랫폼이 성장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영업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픽셀입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고화질 AI 알고리즘의 상호명입니다. 바로 4x4에서 지었던 것인데요. 이 픽셀이 아직까지는 어떤 업체에게도 공급이 된 적이 없고요. 이것이 공급이 된다면 POC 개념으로서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자, POC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바이오를 투자를 할 때는 임상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을 좀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POC 개념입니다. 자, 4x4에서도 이 픽셀이 POC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매출이 나오고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면에서 이 하나의 관련 수주가 일어나게 된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세가 매우 가파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진율 또한 40%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19,000원이 좀 깨졌는데요. 매수가는 19,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이었던 2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0%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손절은 조금 짧게 그리고 10% 정도 위로 보는 이제 또 목표 주가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신혁승 이사의 또 모트렉스 그리고 홍희진 파트너 에브리보 그리고 조윤석 센터장의 4x4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돌려보시면서 내용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홍희진 와우넷 파트너,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센터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